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할지를 두고 끝장 토론까지 벌였지만 논란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모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이미 내부 균열이 커진 만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관한 각종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엑스파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출처와 신빙성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급증해서 6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 거리 두기 단계 하향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일부 내륙 지방엔 거대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자대학의 새내기 단체 대화방에서 한 남성이 여대생으로 가장해 개인정보를 캐내다가 발각됐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오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정작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도쿄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야구와 축구, 유도 등 메달을 노리는 주요 종목에서 속적 일본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2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장 토론을 벌이고도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기존 경선 일정대로 짜인 기획안을 받아본 후 오는 25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대선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오갔습니다. 경선 연기를 두고 찬반 주장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경선이 안 되니 코로나 이후에 정상 경선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후보를 뽑자. 경선 날짜를 조정한다고 흥행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공은 다시 최고위원회의로 넘어왔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현행 일정대로 짠 선거 기획안을 받아본 뒤 오는 25일에는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에 있는 규정대로 안을 만들어 보고 그거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더 논의를 해보고. 최고위원들 가운데 과반이 또 대선 경선 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 역시 경선 연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현행대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지도부가 결단을 미루는 사이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통 크게 경선 연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잇따라 터져나왔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지사가 통 큰 양보를 하는 거죠. 이 지사는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했던 겁니다. 이 와중에 지도부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6월달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당 지도부에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접점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겠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럼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대선 경선 일정 연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28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51.2%가 현행대로 9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1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3.2%였고요. 15.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단 선발 공개 오디션에 564명이 지원해 141대 1의 경쟁률이 보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몰렸는데요. 최연소 지원자는 2003년생, 최연장자는 1942년생으로 79살이었습니다.
이 연령별로는 2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논평을 담은 동영상 심사를 통해서 100명을 선발합니다. 이후 압박 면접 심사가 있는데요. 토론 배틀을 제안한 이준석 대표가 직접 면접관으로 나섭니다. 이후 16강과 8강 두 번의 토론 배틀을 더 거치고요. 다음 달 4일 결승전을 거쳐서 대변인과 부대변인 2명씩 모두 4명이 선발됩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될지, 누가, 왜 만들었고 얼마나 믿을 만한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혹만 무성한 가운데 대응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는 보수 성향 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정치권과 공기관이 만든 엑스파일 2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고 국민의힘에 자료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의 흐름 맥수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국민의힘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정치 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비난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일 공개를 두고 장 소장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 소장은 앞서 김 최고위원에게 문건 공유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오히려 자신이 공유를 거절당했다고 맞섰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에 답하는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또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야지. 무대응을 고수하던 윤 전 총장도 결국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를 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8년 동안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며 공기관이나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니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내용의 신빙성과 출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에 따라 정치권의 논란과 공방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이번 엑스파일 논란으로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수사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가족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진척이 없던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수사나 공소 유지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은 크게 5건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여기에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사 무마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3건은 아직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윤 전 총장의 직접 해명까지 촉발한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아내뿐 아니라 장모 최 씨도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추가 의혹입니다. 보도 직후 윤 전 총장 장모 변호인에 이어 윤 전 총장이 직접 발끈하며 반박에 나섰는데 발언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에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일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옵티머스 사기 사건 무혐의 관련 의혹 등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한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년가량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검찰 수사는 최근 이딴 간부 인사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총장을 배제한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현재 김호수 총장도 관련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건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중간 간부 인사 후 새롭게 자리에 앉을 수사 지휘 라인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으로 관련 의혹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검찰이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사진 두 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그리고 6월 1일에 촬영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은 꽤 묵직해 보이는 것까지 서류봉투 2개를 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얇은 거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공문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민의힘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겁니다. 권익위는 당시 엿새 정도의 시간을 더 주고 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이걸 제때 받긴 했는데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누락됐습니다. 권익위는 결국 조사 착수를 미루고 다시 시간을 줬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이 지체되자 단호하게 소속 의원들을 내보낸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법꾸라지의 전통을 이은 부동산 미꾸라지, 북꾸라지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런 태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조사단장의 임기를 계산해서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냐고도 꼬집었습니다. 특히 동의서를 안 냈다는 건 실무진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자의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각자 사정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직계 좀비속이 좀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재산 신고할 때도 이미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국내에 있지 않다든지 이미 자라서 이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재산 신고할 때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대로 빠진 거라고 제가 들었고. 네, 이번에 빠진 동의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제출을 완료했지만 그렇다고 내지 않은 사람이 극히 일부는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데도 감사원을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속내가 어떻든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인데요.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장원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밀려드는가 싶더니 비와 함께 한방눈 같은 우박이 쏟아집니다. 손톱만한 얼음덩어리들이 쌓이면서 아스팔트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박이 크기가 이만해. 이게 뭐... 농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푸릇하던 잎사귀는 구멍이 나거나 찢겨나갔고 열매는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가봐야 알죠. 근데 그 고추밭에 고추잎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시골에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피해가 크겠죠. 우박 세례에 정원은 한순간에 엉망이 됐고 낚시터에는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에서 녹지를 않고 있어.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기습적으로 내린 가운데 곳곳에선 이렇게 우박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반도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이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은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고 그보다 강해지면 천둥 번개가 치고 그보다 더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 우박이 내려요. 기상청은 오늘도 서쪽 지역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도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그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는 충북과 영서 등 일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요란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쳤고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충남 지역은 여전히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남부 일부 내륙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구리에는 무려 11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 여의도동은 24mm로 지역 간 강수차가 컸습니다. 오늘 전국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로 어제만큼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더위가 비교적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가방 속에 휴대용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주춤했던 확진자 숫자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4명보다 무려 292명이나 많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4명으로 지난 4일 이후 1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도 18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 중후반, 많으면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래방과 식사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해외에서 입국한 40대가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가족 8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 조사에서 유성구 교회와 역학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1명이 교회 유치부 교사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교회 건물엔 선교회가 들어서 있었고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교회 신도를 포함해 선교회 관계자, 대안학교 구성원까지 전수검사가 확대되면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에선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인들끼리 소모임 활동을 했고 교회 건물에서 식사까지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6월 13일부터 그전은 아닌 13일부터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그 진술이 있어요. 그 확진자 중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약간 이제 그 지하 1층에 예배실 있다 보니까 약간 밀집되고 밀폐된 구조였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대전에서 지인 간 식사 모임, 라이브 카페 등을 매개로 집단 감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확진 추세가 가라앉지 않자 대전시는 거리두기 1단계 하향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다수는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형입니다. 네, 문제는 알파형보다 전파력이나 위험도가 높은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계속 늘고 있는 건데요. 이영원 기자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의 15%를 분석한 건데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영국 변이인 알파형이 대부분이고 인도 유래인 델타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알파형보다 위험한 델타 변이가 해외 유입을 통해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인도에서 들어온 재외 국민 가운데 19명도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9%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의 경우 검출률은 37.0%로 높습니다. 1.6배 정도 그 전파력이 좀 높고 입원율은 2.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정부는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에서 온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고 3번에 걸쳐 진단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인도발 입국자가 격리 해제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변이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 포괄적으로 접촉자 관리를 해서 추가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이런데 다른 출발지에서 인도를 경유해 오는 경우는 아예 강화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검역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마는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격리를 신속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N차 감염 확산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국자 관리 강화와 함께 국내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변이 확산을 막는 방법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델타 변이의 파이자는 88%, 아스트라제네카도 60% 남짓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동,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을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국내 허가 사항과 해외 사례를 지켜본 뒤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는 8월부터 40대 이하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약을 분산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40대 이하는 예약을 기반으로 하되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예약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산해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선착순 예약 및 접종을 하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차례에 나눠 사전 예약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10명 이상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퍼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15비행단 부대원들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두 10명 이상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장모중사와 노모중이 노모 상사에 이어 20비행단 군검사, 공군 법무관, 공군 정훈장교 등이 추가됐습니다. 공군 법무실 관련 인원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5월 31일까지 가해자인 장모중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된 공군 15비행단 부대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 정훈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을 현장 점검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현역 육군 대령이 여군 부하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본부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육군모 부대 소속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군 부하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A대령을 보직해임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육군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있었던 광주 건물 철거 사업의 감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리자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수사는 공직사배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 관련자 한 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붕괴 건물의 감리를 맡은 건축사 차모 씨입니다. 철거 계획서의 홍길동 보셨습니까? 왜 현장에는 안 가셨습니까? 다시는 무너진 5층짜리 건물이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되는지 감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혐의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둘러싸고 금품이 오갔는지를 캐기 위해 계좌와 통신 내역을 추적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공사업체 관계자들이고 재개발 조합 4명도 포함됐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압수수색 당일에 철거업체 한솔기업에서 현물 서류를 숨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업체 다원 ES에서는 압수수색 닷새 전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전자정보를 통째로 없애고 CCTV를 지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 등과 공조해 분양 특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두 5차례나 사고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붕괴 원인 발표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닷새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쿠팡 물류센터 불이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축구장 15개 넓이의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이 완전히 탔고 물류센터 안에 있던 택배 상자 1,620만 개도 전소됐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이 일본 우길기 관련 상품을 판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어제 오전까지 우길기가 그려진 스티커와 우산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해외 배송 상품으로 자체 판매가 아닌 오픈마켓 판매자가 등록했습니다. 쿠팡 측은 문제가 확인된 후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대학교 새내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자인 척 행세하며 개인정보를 캐내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남성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대 신입생 A씨. 지난 3월 새내기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미담이라는 동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동기에게 A씨는 흔쾌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좀 친해졌었어요. 개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편이고 고민 상담도 같이 했었었고. 이 씨는 그림을 그려주겠다며 A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선물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도 물었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해 알려줬지만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성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미담이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는 이미담 오빠라면서 나중에 계속 저랑 통화를 했을 때 자기가 이미담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어낸 게 맞다고. 왜 이런 거냐고 따져 묻자 남성은 단순히 궁금해서 사진과 주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연애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선물 주려고 했던 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대학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니 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빌리고 싶다며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2월쯤이었고요. 저희 학교 바로 밑에 큰 불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갈 때 딱 카톡이 왔어요. 언니 지금 학교 밑에 불교 거기 지나가고 있지 않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진과 주소를 피해자 스스로 제공한 데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라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 사건처럼 속여서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걸 범죄로 의율하기가 현재 쉽지 않은 그런 입법 공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 경찰은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수사관에 이끌려 나오고 고개를 푹 숙인 또 다른 남성도 뒤를 따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1살 안모 씨와 김모 씨가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살해한 이유가 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친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숨진 친구랑 가족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피해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왜 병원에 안 데려갔나요?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노트북을 망가뜨린 만큼 이래서 빚을 갚으라며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주거지에 감금해놓고 온갖 가혹 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중감금치사죄로 긴급 체포한 두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데다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창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감금돼 있었던 지난달 27일 A씨 아버지가 두 사람을 고소했던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킨 것을 두고 부실 수사였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는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비공개로 법정에 나올 전망입니다. 조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증인 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로 외부에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카드를 더 쓴 만큼 돈을 돌려준다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될지 선별이 될지 아직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추경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카드를 과거보다 더 쓰면 돈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5번째 재난지원금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쓴 카드액의 10%가량을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의 한도를 두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코로나 위기 대책인 재난지원금은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갈리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방안을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전 국민 지원 효과가 있는 만큼 굳이 예산을 더 들여 고소득층에게 추가 현금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2차 추경 전체 규모를 33조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추경의 가용 자원은 국비, 지방비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 원 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줄 경우 전 국민은 15조 원, 소득 하위 70% 대상은 10조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 백신 구매, 고용 지원 등을 위한 비용도 2차 추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매듭지은 종부세 상위 2% 부과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일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야당도 일제히 비판하면서 당론 확정 뒤에도 종부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청와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방식은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겁니다.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매번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호승 실장은 앞으로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분위로 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2%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고요.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집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가르는 꼴이라며 이제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전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한 만큼 이번 달 입법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가 올해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고 서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설팅 업체 머선은 지난 3월 전 세계 209개 도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로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 등 200여 개 항목을 비교해 2021년 도시 생활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 위기가 식량 부족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수년째 생활비가 올라 수도 아시가바트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외국인이 살기에 비싼 도시 1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어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 달러 선이 한때 깨졌습니다. 올해 1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시각으로 9시 55분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46% 떨어진 코인당 28,889.1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3만 달러가 무너졌던 비트코인은 이후 반등을 하면서 3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란 의미로 분석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대북전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담화 이후 한 달 넘게 침묵을 지켜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했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언급하며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방한 이후 반복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촉구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읽히지만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거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이나 새로운 제안 없이 대화 재개만 촉구하는 미국에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다시 공을 넘긴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뭔가 행동을 해야 대화에 나오는데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대화를 하자고 말잔치를 벌이니까
북한에서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한 거죠. 또 북한을 실제로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명분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북측이 원하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포함하여 미국 양측이 원하는 제반 문제를 모두 논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 담화에는 최고 지도자의 대화 준비론에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롭다고 가볍게 반응한 것에 대한 반발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하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외교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손에 내민 것에 대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김 대표를 만나 북미 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반년 동안 전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를 보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기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의문인데요. 정부는 최소한의 시설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말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측 인력은 코로나19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5달 뒤인 지난해 6월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인력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던 기간에도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898메가와트시의 전력을 개성에 보냈습니다. 해당 전기요금은 모두 남측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임시철수 상황에서 계약자의 해지 요청 없이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철수 뒤 검침이 불가능해 전년 같은 달 사용량 범위에서 협정 사용량으로 요금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전력을 보낸 적이 없고 11월에 기록된 수치는 2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량을 계산해 차이나는 부분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자체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전력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의구심이 쏠립니다. 일부 공장을 가동했거나 또는 북한에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지원했거나 이것은 또 투명성의 문제로 국민들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은 거기에서 북한이 군수물자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제재 위반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재보수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걸 막으려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전력을 공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앞으로 꼭 30일 뒤 다음 달 23일에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최고의 흥행카들은 역시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맞대결인데요. 메달에 놓고 불꽃 승부가 예상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부전 전승으로 베이징 금메달 신화를 썼던 우리 야구. 13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야구에서 최대 라이벌은 역시 개최국 일본입니다. 올림픽과 WBC, 아시안게임 등 메이저 대회 메달 길목마다 벌어진 한일전은 늘 명승부였고 최고의 흥행카드였습니다. 도쿄에서 두 나라는 다른 조에 속했지만 나란히 1위를 한다면 8월 2일 노가웃 스테이지 첫 판에 만납니다. 우리 김경문호는 이정후와 강백호, 젊은 피를 앞세워 메이저리그 출신 다나카와 에이스 스가노, 원투펀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야구의 자존심도 좀 걸려 있고 국민들에게 좀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 최고의 명승부로 꼽히는 한일전 축구. 김학범호도 어게인 2012를 외칩니다.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을 밟는 우리 축구와 개최국 일본이
조별리그 1, 2위로 순위가 엇갈린다면 8강에서 격돌합니다. 3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조련한 김학범 감독이 역전의 용사들과 결전을 준비합니다. 축구는 도전입니다. 메달 색깔이 뭐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는 가져와야 되겠다. 유도에선 타도 일본이 더 절실합니다. 도쿄 하늘의 태극기를 허리춤에 결연한 문구를 새기고 담금질에 한창인데 모든 체급에서 한일전이 기다립니다. 특히 제1교포 3세 안창림은 처음 전국대회를 제패했던 좋은 기억이 생생한 도쿄 무도관에 애국가를 울릴 각오입니다. 훈련했던 것만 거기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배구 황금 세대는 7월 31일, 우생순 여자 핸드볼은 7월 29일 운명의 한일전을 펼칩니다. 메달밭이 겹치는 만큼 한일전 결과가 태극전사 전체 성적표와도 직결되는 상황. 한여름 도쿄를 달굴 라이벌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 온 우간다 선수단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감염이 확인된 한 명 외에 나머지는 밀접 접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가서 불안한 검역 체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일본에 온 우간다 선수단 9명. 출국 전 PCR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지만 나리타 공항 검사 결과 1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8명입니다.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대로 공항을 나와 오사카 지역 합숙지로 간 겁니다. 入国当日の検疫所において濃厚接触者であるとかないとかという判断はなされていないものと。 감염 위험에 대한 판단은 합숙지가 있는 각 지자체 책임이라는 게 일본 정부 설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간다 선수단과 함께 비행기를 탔던 일반 승객 약 80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증세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내보내 공항 검역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호스트 타운에行ってから判断する。これ全くざる。 검역의 첫 단계인 공항에서부터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걸러내야 하는데 이걸 지자체 책임으로 미룬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僕らの普通の感覚でいくとこれ濃厚接触者じゃないの9人ぐらいの小さなグループですからじゃあなんでこう成田で止め置いてないのっていうのが一つの疑問として出てくるわけですけれども 우간다 선수단 합숙지가 있는 지자체는 뒤늦게 나머지 선수들을 밀접 접촉자로 지정하고 당분간 숙소 안에서만 머물도록 조치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각국 선수단이 적응 훈련을 위해 일본에 속속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수단을 맡는 일본의 방역 대책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벌써부터 불안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여당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합니다. 정부 반대에도 전 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캐시백 정책은 사용처와 선정 기준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란 보도 나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표 미니 태양광 사업이 효율성 문제로 사실상 중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엑스파일 논란에 결국 반박과 역공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1위가 몸살을 겪으면서 대안론을 찾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연기에 대해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이 꺼려했던 워킹그룹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김여정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화 준비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더 구체적인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벌금 미납 때문에 공매 입찰에 붙여집니다. 공군검찰이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중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 가해 증거 인멸 기회를 준 셈입니다.
하느니 서울 집값은 버블이라며 최악의 경우 분기당 1%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계부채와 자산 버블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 금리 인상 시 도미노 타격이 우려됩니다. 텅 빈 무안국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새만금 공항이 신설됩니다. 한국일보는 예타농단 기획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이츠가 고객 갑질을 방관했다. 점주는 쿠팡이츠 측과 통화 중 스트레스로 쓰러진 뒤 결국 숨졌는데 파장이 큽니다. 코로나로 종로와 홍대, 이태원 등 도심 대형 상권이 지고 집 가까운 속리단과 망리단길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창수 차기 한국연금학회장이 현 국민연금 제도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이저빔으로 1km 막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주말과 휴일을 넘긴 뒤 다시 급증해서 6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끝장 토론까지 벌였지만 또 논란에 매듭짓지 못하고 모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에 관한 각종 의혹이 담겼다는 엑스파일 논란이 커지자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어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일부 내륙 지방엔 거대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최근 들어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4명보다 무려 292명이나 많습니다. 수도권이 447명, 비수도권이 169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4명으로 지난 4일 이후 1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도 185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전면 등교 수업이 예정된 강원 지역에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단 전면 등교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학교 밖 활동을 통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 한 초등학교. 학교 내에 설치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1학년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5학년 교실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를 벌였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검사를 받는 겁니다. 다 가니까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뭐 혼자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뭐 애들 또 다 와서 공부하는데 우리 애만 또 집에 붙잡아 둘 수도 없고. 확진된 학생들은 대부분 무증상자. 일상생활을 통한 학교 밖 전파 가능성도 큽니다. 확진된 학생들과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동선이 겹치는 학생 수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건물 뒤편까지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앞서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강원 지역 모든 학교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학교 내 집단 감염에 대해서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일단 전면 등교 방침 변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전면 등교 일정에 현재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춘천 지역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 확진자 가족과 3, 6학년 전수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지난달 유흥업소를 고리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와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주변 학교에 찾아가는 진단검사 버스를 투입해 선제 검사를 벌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261명입니다. 이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염 사실이 확정된 사례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신규 261명 가운데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가 2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 델타형 변이 35명, 남아공 베타형 변이 2명, 브라질 감마형 변이 1명입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227명이 국내 감염, 34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특히 면역 회피 반응이 크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 건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 변이로 불리는 B1617의 이를테면 세 자녀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카파, 둘째가 델타인데 셋째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센 게 둘째 델타입니다. WHO가 우려 변이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와 베트남 등지에서 유행 중인 카파와 셋째는 관심 변이 대상입니다. The whole situation is so dynamic because of the variants that are now circulating, and as you said,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지난달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국으로 가선 영국 변이 알파도 누르고 주종이 됐습니다. 영국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감염자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아공 변이 베타를 앞질러 알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델타가 확인된 나라는 80개국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봅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liegt sehr stark hängt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엄마의 특성을 물려받아서입니다. B1617은 대륙별 대유행을 초래한 남아공, 브라질, 캘리포니아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면역 회피력이 높고 캘리포니아 변이는 감염력이 큽니다. 여기에 세포 내 침투와 바이러스 증식이 쉽도록 한 번 더 모습을 바꿔 면역 회피 효과는 더 커지고 재감염이 가능할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때문에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1회 접종 시에는 방역 효과가 충분치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60%에서 88%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중증의 방지 효과는 92%에서 96%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델타가 유행하는 영국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선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는 늘지 않고 확진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며 중장년층의 입원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확산을 막으려면 젊은 층 접종과 2차 접종을 서둘러 완료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인의 행동이 확산을 좌우하는 만큼 개인 방역과 국가적인 검역 강화, 지자체의 조기 진단이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오는 8월부터 40대 이하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약을 분산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40대 이하는 예약을 기반으로 하되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예약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산해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선착순 예약 및 접종을 하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몇 차례 나눠서 사전 예약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추진단은 40대 이하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 차이가 크지 않고 온라인 예약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연령대 구분 없이 예약 순으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반장은 화이자 백신 사용 허가 연령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영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25명, 사망자는 27명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은 지난 2월 19일 12,027명 이후 가장 많고 사망자는 지난 5월 5일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관중으로 수용 가능 인원의 75%에 해당합니다. 경기를 보려면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일각에서는 영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주최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ie UEFA verantwortungsvoll umgeht und ich hielte es nicht für gut, wenn vollbesetzte Stadien dort sind und ich unterstütze alle Anstrengungen der britischen Regierung, die notwendig.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남미 축구 연맹의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례가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닷새 만에 확진자 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영국 코널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널 행정당국은 G7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지만 방문객 증가와 확진자 증가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에게 최소 1회 접종을 마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젊은 층의 접종을 확대하는 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이 목표에 대해 CNN은 하루 최대 4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최근 30만 명대까지 떨어져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접종 추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4일까지는 잘해야 68%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 접종은 다음 달 말에야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젊은 층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성인의 1차 접종률 65%, 65세 이상 성인의 87%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겁니다.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18 to 26, although any age of an unvaccinated person is someone we need to get vaccinated as we concentrate on the younger. 백악관 대응팀은 특히 델타 변이가 젊은 층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는 만큼 변이 확대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wever, with the Delta variant now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infecting younger people worldwide,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y get vaccinated. 이에 따라 주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DC가 조사한 결과 젊은 층에서는 이상 반응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교육하는 게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어제 한때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전남 곡성과 광양, 충북 음성, 경기 안성 등 지역에 강한 빗줄기와 함께 우박이 내린다는 신고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쯤에는 전북 임실군 일대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내리고 있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시카고 교외 지역을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8명이 부상하고 가옥 2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토네이도가 덮쳤을 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브라이언과 K 보우먼 부부는 일요일 밤 토네이도가 갑자기 강타했을 때 미시간 리가의 자택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은 집 앞쪽의 침실에 있었고 K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토네이도가 집을 덮쳤습니다. As soon as I started pulling things out of the fridge, there was just that feeling that you're going to be sucked in. 보우먼 씨는 굉음과 충돌음을 들었지만 숨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집이 없어진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안타까워합니다. It's definitely a shock. It's like we're not here. This is a story, a movie on TV.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EF1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최소 5채의 주택과 다른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86에서 110마일이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와 폭풍은 남동진하며 인디애나주 사우스 헤이븐 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지역 행정당국은 각 가정을 돌며 거주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훼손된 도로와 건물, 설비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력 부족으로 정전이 빈발하는 이란에서 불법 암호화폐 채굴장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 전역에서 불법 암호화폐 채굴장 3,330곳을 적발했으며 채굴기 18만 8천여 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타파 라자비 마쉬하디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들 불법 채굴장으로 인해서 정전이 빈발했으며 천문학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란 주요 도시에서 정전이 빈발하자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오는 9월 22일까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2일 3만 달러 선이 한때 깨졌습니다. 올해 1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시간으로 9시 55분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46% 떨어진 코인당 28,889.1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3만 달러가 무너졌던 비트코인은 이후 반등을 하면서 3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6만 5천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이후 2달간 50%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중국 매체로 성과를 올렸던 홍콩 빈과일보가 중국과 홍콩 당국의 압박으로 뉴스 서비스 운영이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주 홍콩 당국의 빈과일보 탄압을 비판한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1995년 홍콩에서 출범해 인기를 누렸던 빈과일보는 지난해 8월 사주 지미 라이가 전격 체포된 이후 위기가 깊어졌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홍콩 당국은 지미 라이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며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홍콩 보안법으로도 기소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라이와 빈과일보의 자산까지 동결해 회사 운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빈과일보 모 회사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발행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빈과일보는 21일 밤 홈페이지에 온라인 TV 뉴스를 통해 오늘이 마지막 방송임을 알린 데 이어 다음 날 온라인 금융 분야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온라인 영문판 역시 서비스 중단을 알리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발간 중단이 임박한 빈과일보가 소셜미디어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겠다고 알렸고 다수가 사직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타이완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완 빈과일보는 지난달 중순 지면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제동을 거는 미국을 향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미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nd don't try to accuse the Hong Kong authorities for u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a tool to suppress the media. All those accusations made by the US government, I'm afraid, are wrong. 지난 17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당국이 빈과일보 간부 5명을 체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홍콩 당국은 경찰 500명을 투입해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자택에서 간부들을 체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유럽연합 EU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2일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 부문에서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구글이 경쟁업체나 광고주 등 제3자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사만 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구글이 소위 광고 기술 공급망에서 온라인 광고 서비스 경쟁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엑스파일 논란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단 거리낄 게 있었다면 지난 8년을 어떻게 버텼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거나 공기관과 집권당이 작성에 개입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장모 관련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언인 듯 아닌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 요약된 거 비슷한 걸 보긴 봤는데요. 또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첫 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이 말한 엑스파일을 봤다는 야권 인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장성철 소장이 문건을 건네주려고 했다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 소장이 엑스파일을 봤다고 공개한 이후 통화를 한 거라면서 내용도 짜깁기 수준의 문서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 소장과의 통화 시각과 대화 내용 녹음도 풀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도 자기도 봤는데 별게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 공작이라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엑스파일이 정치 공작이나 불법 사찰 논란으로 바뀌는 걸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뒤집어 씌우기 일종의 전략인데요. 본인들이 사실은 본인 진영의, 즉 야권 진영의 유력 주자이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진실 여부를 확인하면 될 문제지 않습니까? 네. 출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치 출처가 우리다라고 해서 진실 여부를 호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연기를 놓고 경론을 벌였지만 결국 오는 25일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대선 경선을 미루자는 입장과 원칙대로 하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지만 표결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 역시 장외에서 일제히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 큰 양보가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탐 되실이 될 거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이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뭐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전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정말 이제 어떤 1위 후보가 이걸 좀 어떤 흔쾌하게 좀 받아들이면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또 당이 단결을 해야 되고 이 경선 과정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저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판단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천안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오후 경기 파주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 높은 세상을 구호로 내세운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엽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사람 높은 세상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선진 강국의 진입로에서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라며 대권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의 내빈이나 축사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 만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포함해서 소방 설비 결함과 대피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5시 반쯤 시작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잡는데 꼬박 닷새 131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동식 구조대장이 불길을 잡다가 순직했고 면적 12만 7천여 제곱미터의 건물이 완전히 타고 물품 1,600만여 개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발화 지점은 앞서 확인된 CCTV를 통해 지하 2층 선반이 콘센트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규모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우선 물류센터 내 스프링클러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당시 8분 늦게 작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조사로는 그래서 8분 정도 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서 덕평물류센터는 결함 277건을 지적받았는데 이 가운데 60건이 스프링클러 관련이었습니다. 쿠팡 측은 최근 이를 모두 바로잡았다고 소방서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지 소방당국의 사후 조치는 적절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보기가 울리고 20분 뒤에야 대피 방송을 했고 직원의 최초 화재 신고를 쿠팡 측이 묵살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소방 관리자를 포함해 쿠팡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각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고 본격화 수사는 현장 감시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찰은 유독가스가 빠지고 물류센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동 감식을 벌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만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합니다. 통상 검찰 인사 발표는 인사비가 열린 당일 또는 이튿날 이뤄지는데 이번엔 검찰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 걸려 있어서 정확한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8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서초경찰서 당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렌터카 관련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최근 A씨는 2달 뒤 제주도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업체 측은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일날 사정이 생겨서 3시간 정도 뒤쯤에 제가 취소를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수수료 10%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회사 내규라고. A씨처럼 예약 취소 때 렌터카 업체와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터카 피해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해 피해를 본 사례가 44%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 후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고 비용 과다 청구였습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고객에게 수리비 견적서 등 증빙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렌터카 사고 발생 뒤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도 실제 대여 요금보다 비싸게 부과됐습니다. 휴차료는 1일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 대여 요금보다 비싼 기준 대여 요금이나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 자료 제공을 위한 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적정한 위약금과 휴차료 청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효율적인 한미 공조 창구다. 또 남북 관계 발목 잡기 수단이다.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서 제재뿐 아니라 남북 교류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대북 대화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해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대북 제재 등에 관해 한미 양국이 신속히 협의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특히 남북교류 제재 면제에 관해 미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와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도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워킹그룹에서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결국 지원 자체가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하면 옛날에 제재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제재뿐 아니라 대북 대화와 관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방안에서 이례적으로 통일부와도 고위급 정책 협의를 진행해 앞으로 통일부 국무부 채널이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을 친미 4대주의 행태라고 비난해와 이번 종료 결정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 진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김여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라고 간주했다는 발언을 보도를 들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하다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달 뒤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는 이른바 Z세대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메달까지 바라보는 당찬 막내들을 소개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박태환이 없는 도쿄올림픽, 모든 기대는 우리나라 수영의 미래 18살 황선우에게 향합니다. 지난해 11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 45초 92의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이름 석자를 확실히 알린 황선우.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는 박태환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더니 200m에서는 1분 44초대에 진입하며 올림픽 메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황선우는 올림픽 첫 출전인 도쿄를 넘어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있는 긴장감이나 아직 그걸 못 느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부딪혀보고 이제 다음 올림픽인 파리올림픽 그다음 LA올림픽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탁구 신동에서 유망주, 이제는 대표팀의 에이스로 우뚝 선 신유빈의 성장세도 놀랍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한 신유빈은 탁구 최연소 올림픽 출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 외박도 없이 훈련에만 몰두한 지난 1년이었지만 신유빈은 Z세대 특유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외출 외박 그런 걸 뭐 없으니까 주말에도 연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쉬는 날에는 유튜브 보거나 다른 학생이랑 똑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메달 후보 양궁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김재덕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대표 선발전의 좁은 관문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이들 고등학생 3인방 외에도 2002년에 태어난 체조 도마의 여서정은 아버지 여홍철에 이어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1년생인 사격 추가원 역시 자신보다 22살이 많은 사격 황제 진종호와 함께 10m 공기권총 혼성 종목에서 메달을 정조준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외출 시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충남 북부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로 어제보다는 적겠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5도, 울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잦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당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합니다. 정부 반대에도 전 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캐시백 정책은 사용처와 선정 기준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란 보도 나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표 미니 태양광 사업이 효율성 문제로 사실상 중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엑스파일 논란에 결국 반박과 역공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1위가 몸살을 겪으면서 대안론을 찾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연기에 대해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이 꺼려했던 워킹그룹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김여정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화 준비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더 구체적인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벌금 미납 때문에 공매 입찰에 붙여집니다. 공군검찰이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중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 가해 증거 인멸 기회를 준 셈입니다. 하느니 서울 집값은 버블이라며 최악의 경우 분기당 1%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계부채와 자산 버블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 금리 인상 시 도미노 타격이 우려됩니다. 텅 빈 무안국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새만금 공항이 신설됩니다. 한국일보는 예타농단 기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이츠가 고객 갑질을 방관했다. 점주는 쿠팡이츠 측과 통화 중 스트레스로 쓰러진 뒤 결국 숨졌는데 파장이 큽니다. 코로나로 종로와 홍대, 이태원 등 도심 대형 상권이 지고 집 가까운 속리단과 망리단길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창수 차기 한국연금학회장이 현 국민연금제도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이저빔으로 1km 막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